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에 E-잉크 디스플레이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 출처는 밍치고 TF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소속 애널리스트죠. 밍치고발 소식들은 애플의 미래 전략을 가늠해 보는데 아주 중요한 소스임에는 분명하지만 간혹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인터넷 썰 정도로 치부하곤 하지만 애플 내부에 확실한 정보망이 있고 적어도 현업 깊숙한 곳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몇 년 안에 E-잉크를 탑재한 아이폰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IT 산업의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분명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평행우주 어딘가에선 디스플레이 주류 기술로 선택돼 활용되고 있을 법한 E-잉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IT의 한 연구실에서 시작된 이들의 계획은 1997년 E-잉크라는 회사의 창립으로 이어졌고 2008년 대만의 프라임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인수되며 엑싯을 이뤄냈죠. 이때의 금액을 대략 4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 엑싯 때문에 MIT에서 탄생한 기술이 대만의 어느 기업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때 E-잉크를 인수한 프라임뷰 인터내셔널이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와도 이어지는 이름입니다. 과거 반도체 빅딜에 등장하는 현대전자의 하이디스가 BOE에 매각된 후 다시 재매각된 곳이 바로 이 대만의 디스플레이 기업 프라임뷰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후 프라임뷰 인터내셔널이 사명을 아예 E-잉크로 바꾸고 지금까지 이 EPD 시장의 지배적 기업으로 군림하게 되었고 오늘 밍치고의 이야기에 폴더블 아이폰 채용 루머에 관련 기업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애써 옮기자면 전기 영동 디스플레이가 이 E-잉크 디스플레이를 부르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해당 기술을 편하게 E-잉크로 서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EPD 기술의 원조격인 그리고 지금도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이름이 E-잉크이기 때문인데요. 아마존의 킨들, 리디북스의 리디페이퍼, 대개는 이렇게 이북 리더용으로 만들어진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에서 E-잉크 기술을 만나볼 수 있죠. 이 E-잉크 디스플레이로 읽으면 종이책을 읽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나고 왠지 모르게 눈의 피로도 덜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원서, PDF를 많이 보는 이 석박사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LCD나 OLED 등의 이 주류 디스플레이들에 비해 훨씬 간단한데요. 우리는 학창 시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 간에 발생하는 힘에 대해 배웠었죠. 결국 같은 극은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 다른 극은 서로 당기는 힘이 발생하는 것. 이 E-잉크의 작동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서로 다른 극으로 대전된 흑백의 색소 알갱이가 액체로 채워진 작은 마이크로 캡슐 안에 들어있는 모습. 이때 하부 전극에 플러스 극의 전기를 가해주면 마이너스 극의 입자들은 아래로, 플러스 극의 입자들은 위로 이동하게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극의 전기를 가해주면 흑백의 입자가 위치를 바꾸겠죠. 이와 같은 원리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조절해가며 흑과 백 그리고 그 사이의 색을 표현하는 것이 E-잉크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마이크로 캡슐들을 많은 수로 집적한 필름을 만들고 그 아래에 구동부인 TFT 패널을 붙이면 이 E-잉크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죠. 이제 우리의 세계에서 주류 디스플레이로 활용되고 있는 LCD, OLED 그리고 E-잉크의 구조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즈음에서 여러분들은 이 E-잉크 기술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다음과 같은 점들은 평행우주 속 우리의 세계에서 E-잉크가 주류 디스플레이로 선택받지 못한 주요 이유들, 다시 말해 E-잉크의 단점들입니다. 흑백 화면과 뚝뚝 끊기는 화면, 영상을 보기엔 부족한 주사율, 게다가 가격까지 비싸죠. 하지만 이 E-잉크가 주류 디스플레이로 채택되어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아니면 오늘 이야기처럼 지금에서라도 시장의 유력 플레이어에 의해 채택되어 주류 디스플레이 시장 스케일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마이크로 캡슐을 만들고 고집적 E-잉크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은 아닐 거란 생각. 해당 관점에서 패널 가격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쉬운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남은 문제들은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애플이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채택한다면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향후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우선 컬러에 대한 부분부터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 E-잉크가 흑백의 그레이스케일만으로만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마이크로 캡슐 필름 위에 컬러 필터를 대어 RGB 서브 픽셀을 구현하는 컬러 E-잉크 제품들이 이미 2010년대 출시된 이후 꾸준히 발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성의 디스플레이들과 확실히 차별화된 부분이 있죠.
물론 아직 전체 성능은 주류 디스플레이들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픽셀당 16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4비트 디스플레이로 8비트, 10비트를 넘어가는 이 주류 디스플레이들과는 이 색역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주사율과 리프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이 잉크 역시 이 픽셀 구동의 과정이 전기적으로 컨트롤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작은 색소 알갱이들이 캡슐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다분히 물리적인,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는 변화가 필요하죠. 비슷한 관점에서 이러한 동작 방식이 낳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 리프레시. 앞서 한번 화면이 배열되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이 잉크 디스플레이의 성질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잔상이 남지 않으려면 반드시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반응이 느릴 뿐만 아니라 화면 전환이 지저분한 디스플레이. 바로 여기가 이 잉크가 주류 디스플레이가 되지 못했던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그동안 꽤 많은 기업들이 이 잉크가 가진 잠재력을 제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모두 시장에 그렇다 할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전자책 디바이스 시장과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만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현재 혹은 과거 시점의 이야기라는 것. 이제 2022년으로 돌아와 애플 경영진들의 관점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지난 수십여 년의 시간 동안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빛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최대 밝기가 2000니트에 근접해가는 시점, 태양빛 아래서도 충분히 밝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지만 초고휘도는 초저효율을 동반한다는 것. 하지만 태양빛에 맞서 초고휘도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할 단어가 오늘의 주인공인 이 잉크 디스플레이죠. 이 잉크 디스플레이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도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루톤과 같이 주변광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거나 색온도를 조절하는 이 현세대 디스플레이 최신 기술이 패시브 값으로 채용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의 빛을 광원으로 활용하는 이 잉크 디스플레이의 가장 거대한 이점은 바로 엄청난 전력 효율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결국 이 LCD, OLED와 같은 기성의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모가 더 밝은 광원을 만들고 그 빛을 유지하는 데에서 온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면 외부의 빛을 광원으로 활용하는 이 잉크 디스플레이의 전력 효율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원을 제외하면 디스플레이에서 전력을 소모하는 남는 또 하나의 핵심 영역이 구동과 컨트롤 정도가 되는데, 이 나머지 영역에서마저 이 잉크 디스플레이는 엄청난 이점이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화면을 구현하고 나면 거의 전력 소모가 없는 상태로 화면이 유지가 된다는 것. 그동안 우리가 접해온 방식과 완벽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 반사형 디스플레이. 바로 여기서 얻게 되는 효용이 애플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죠. 폴더블 스마트폰의 시대, 플랫폼이 진화하며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지금, 현세대 디스플레이에게는 최악의 조건에서 반대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넣는다는 컨셉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폴더블이라는 이 새로운 폼팩터의 내부 화면과 외부 화면은 사용 환경 측면에서 확실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똑같은 종류의 크기만 다른 디스플레이를 넣는 것보다 상보적 특성을 가진 이 두 디스플레이의 조합을 구상하는 것이 이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폼팩터로의 변화를 단순히 더 큰 화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더 큰 밸류,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주는 변화로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죠. 물론 아직은 가능성이 아주 낮은 한 가지 전략 방향 정도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늦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 최적의 시기에 그들만의 솔루션을 더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애플이기에 이 잉크의 이야기들에 주목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결론이 난 과거의 기술처럼 평가받던 기술도 이렇게 다시 주목받고 얼마든지 더 멋진 모습으로 날아올 수 있다는 것. 어느덧 마흔을 목전에 둔 저에게도 오늘 이야기가 큰 울림이 있는 이유인데요. 지금은 4비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잉크의 색역이 새로운 메커니즘,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진화해 나가고, 바라건대 애플에 의해 이 잉크 기술이 채용되어 오늘 이 기술의 미래를 믿지 않는 이들도 이 잉크 디스플레이를 널리 활용하게 될 앞으로의 시간 동안 저도 어느 평행 우주 속 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 잉크 기술도 저도, 그리고 혹시 조금 만족스럽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는 누군가의 내일에도 반드시 더 큰 기회와 멋진 이야기들이 남아있을 거라 믿으며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